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뇌전증에 시달렸습니다. 뇌전증은 이미 20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치료법을 제시했을 만큼 오래된 질환입니다. 신경세포에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이상 흥분 현상으로 인해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뇌전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등록 뇌전증 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등록 뇌전증 장애인의 수는 약 7,271명으로 전체 장애 등록 인구 가운데 약 0.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실제 뇌전증 장애인의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뇌전증 장애인들은 자신을 숨기는 것일까요? 정신질환의 일종이고 악마가 들어와서 생기고 또 남한테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편견 때문에 환자 스스로 굉장히 창피해하고 또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인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뇌전증이 있는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과거 뇌전증을 앓았다는 병력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심지어는 가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운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회생활,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런 데도 문제가 많죠. 뇌전증 장애인을 힘들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편견은 또 있습니다. 아직 뇌전증은 현대의학이 완전히 정복한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뇌전증 대부분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한 60% 이상은 적절한 약물 치료로 발작 경험 없이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또 만족해 하시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아주 소발작을 경험하거나 경미한 발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약을 좀 올린다든지 치료를 통해서 적절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로 낫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국소적인 수술을, 뇌 수술을 한다든지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서 그 발작 빈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아주 좋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뇌전증 장애인을 사회 밖으로 몰아내는 편견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뇌전증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30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으며 매년 3만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보고는 누구든지 상황에 의해 뇌전증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멀리하고 꺼려할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보다듬어주는 손길이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뇌전증 장애인을 기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편견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온몸을 부르르 떨고 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비정상적이고 낯선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뇌전증. 이 같은 증상으로 인해 한때 뇌전증은 정신질환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미 뇌전증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민한 뇌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전증은 정신질환의 일환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미친 거 아니냐, 아니면 귀신 들린 현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뇌가 예민해지면서 전기적인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대발작이든 소발작이든 부분 발작이든 이렇게 생기는 것이 뇌전증이다, 이렇게 알려졌죠. 뇌전증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뇌전증 장애인도 얼마든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영 씨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인한 선영 씨의 갑작스러운 발작은 처음에는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때가 마침 우리 구자님 생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다 끝나고서 촛불 끄는 것까지 봤는데 그때 이후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처음 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 깨보니까 정신이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도 와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막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점심 먹다가. 전 발작 증세로 쓰러지는 거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그렇게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쓰러졌을 때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조금 저로서는 진짜 큰 충격이었어요. 못 볼 것을 보였다는 부끄러움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선영 씨는 한때 일을 그만둘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영 씨를 향한 동료들의 배려와 격려는 오히려 선영 씨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됐습니다. 뇌전증이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었고 가끔씩 발작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 직원이나 저나 조금만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게 된다면 그거는 사회나 본인 스스로한테도 큰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 덕분에 선영 씨는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일터의 소중한 동료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직장의 동료가 같이 배려해주고 같이 함께 협력해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 건 뭐냐면 제 마음 스스로가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다음날 출근을 하거나 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릴 때 이럴 때에 우리 동료들을 대할 때 어제는 많이 놀랬지? 뭐 이제 나 때문에 고생 많았네 이렇게 웃으면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 더 당당하면서 뇌전증과 친구로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지켜가는 선영 씨. 이해와 배려는 뇌전증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만약 지하철 같은 데서 뇌전증 장애인이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뇌전증 장애인의 발작을 보게 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뇌전증 장애인의 발작은 몇 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발작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이 멈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연적으로 뇌전증 장애인의 발작이 멎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작 중에 절대로 환자의 입안에 뭔가를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몇 가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선 뇌전증 장애인이 안경을 끼고 있다면 벗겨주고 입고 있는 옷의 단추나 벨트 등을 풀어서 느슨하게 하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전증 장애인들은 3분 내에 이게 대발작이 멈춥니다. 다만 이제 그 비장애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뇌전증이 5분을 넘어가게 되면 뇌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빨리 119에 연락을 하시고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뇌전증 환우들이 하는 모임을 가입한 게 있어서 그 모임을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현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뇌전증이라는 그 장애 하나만으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뇌전증 때문에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자로 등록돼 있는 환우들보다는 오히려 숨기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픈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도 꺼려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에 그분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일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시선을 바꾸다 보면 우리도 우리 뇌전증도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있으면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또한 나 뇌전증 있어 이러면 그래? 그럼 우리 조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관계가 쉽게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